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이종유입니다. 시사토론 올해 첫 주제는 격변의 27년 정치 전망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측하시듯이 올해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정치가 마주한 환경과 여건으로 격변의 한 해가 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고 그만큼 우리의 삶과 생활도 정치와 밀접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조기 대선 정국과 대선을 앞둔 전북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서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김광수 국민의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정운천 가칭 개혁보수신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운천입니다. 네,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최대 정치 화두는 역시 대통령 선거입니다. 조기 대선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먼저 이춘석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춘석 의원님 탄핵 심판 국회 소추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조기 대선 거의 확실시되는데요. 그 시기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선의 시점은 현재의 탄핵 결정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보면 탄핵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로 돼 있기 때문에 탄핵의 결정 시점이 언제이냐가 사실은 조기 대선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가 그 심리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고 있는데 현재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국정 공백의 그 시기를 짧게 하겠다 하는 데 대한 일치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쟁점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또 쉽게 끝낼 수 있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2월 말, 3월 초 정도에 현재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2월 말과 3월 초에 탄핵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대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하기 때문에 4월 말이나 5월 초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광수 의원님 국민의당에서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신 정보나 예측이 있으신가요? 거의 뭐 일반적인 예측들은 거의 다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춘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3월 13일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시기거든요. 그 시기 이전에는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들 예측을 해요. 그래서 2월 말 아니면 3월 초 정도로 생각하면 60일 이내니까 대선은 4월 말 아니면 5월 초 대선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들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도 뭐 그런 이야기 조금 했습니다만 이제 헌법재판소법에 돼 있는 게 이제 38조에 6개월 이내로 돼 있단 말이죠. 헌법재판소 탄핵을 인용하는 시기가. 근데 이제 이게 좀 너무 길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고 뭐 국회에서도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72시간 이내에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고 또 이제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이 됐는데 굳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인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럼 헌법 111조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헌법을 고쳐야 될 사항이어서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도 이런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벚꽃 대선이 치러질 것이다라는 데에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임성진 교수님, 그 조기 대선이 거의 확실시 된다는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이번 대선의 향방을 가를 주요 요인 몇 가지로 좀 요약하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촛불의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계속 유지될 건가 이게 가장 중심 변수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은 결국 대선으로 정치권으로 넘어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즘 일어나고 있는 그 개헌 논의 그리고 지금 신당을 두고 여러 가지 지금 그
보수당도 새로 나왔고 그다음에 반기문 전 총장이 지금 귀국하면서 정치권이 하나 큰 요동을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과연 어떻게 전개되는가가 이제 대선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 이런 큰 격변과 변동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번 민심의 본질과 흐름을 정확히 반영하는 그런 개편이 있어야지 그 부분을 이제 가볍게 여기고 네.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정계 개편이 이루어졌을 때는 굉장히 또 다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를 떠나가지고 정치적 불신이라든가 또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새로운 요구가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치권이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끊임없이 민심의 흐름의 본질을 찾아서 그걸 실현하는 과정을 좀 적극적으로 거쳐야 되지 않는가. 또 그게 사실은 대선의 가장 큰 변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임 교수님 말씀에 다른 분들 조금 추가하실 말씀 저도 있으실까요? 기본적으로 예. 동의를 하고요. 이번에 예.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을 불러일으켰는데 예. 이게 사실은 촛불로부터 발생됐거든요. 근데 저도 촛불 집회에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또 탄핵 도출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촛불 민심으로 대변되는 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사실은 소수자들을 위하고 적폐를 쌓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일으켜야 하라. 하나의 명령이 하나 있고 네. 이 대한민국 사회가 지나치게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나눠져 있고 기득권체가 공고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폐를 해소해달라 예. 하는 두 가지의 그 시대적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치 집단이 이 촛불 민심에 반영되는 두 가지의 우리 국민들의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고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대선의 결과가 저는 좌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관심이 이제 대선 주자를 예. 중심으로 해서 가버렸는데 네. 사실은 중요한 건 광장의 촛불 민심이라고 하는 건 아까 임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치도 바뀌어야 되고 뭐 검찰도 개혁해야 되고 언론도 좀 이번에 뭐 하여튼 우리 MBC도 마찬가지지만 KBS나 소위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예. 검찰도 좀 개혁해야 되고 재벌도 개혁해야 되고 이런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질적인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 대국가 개조에 대한 변화 요구가 있다.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정치권에서 담아가면서 이번 대선을 치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단순히 선수를 교체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한 6, 7개월 앞당긴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에서 광장의 민심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다른 거죠. 각도에서 얘기하면 예. 8년 전에 광우병 사태 때 그때도 수십만 명의 촛불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 할 때마다 폭력 시위로 끝났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촛불 시위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수준을 봤을 때 정치인으로서 너무 좀 죄송스럽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더라고요. 저는 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옛날처럼. 근데 그러한 이제 청소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오히려 뭐 경계하는 분들까지도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는 그러한 제왕적 대통령 중심 수직적인 개념은 이제 끝났구나. 정말로 이제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또 거기에서 불통 없는 그러한 민주적 그러한 국민들의 성숙도로 봐서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반성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대선 정권의 문제 좀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 새누리당이 쪼개졌습니다. 거기서 또 정 의원님은 나오셨고요. 가칭 개혁보수신당이 창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최순실 농단 사태로 새누리당으로는 도저히 예.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없어서 예. 저희 30여 명이 지금 나왔습니다. 예. 아마 지금까지 우리 정치 자체가 이렇게 완전 수직적으로 통제하고 또 권력의 중심에 인치, 법치보다는 인치, 그리고 사당화 막 이런 거를 가지고는 도저히 국민 뜻을 따를 수 없다.
그래서 30여 명이 처음으로 이제 분당이 됐거든요. 예. 이제는 드디어 따뜻한 보수, 깨끗한 보수를 기치를 내걸고 제대로 된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 가보자 해가지고 지금 벌써 한 보름 이상 됐는데요. 아주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는데 예. 지금 단계는 잘 나가고 있다는 예, 말씀. 그렇습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정 의원님이 이제 당선되실 때는 새누리당 네. 그 전라북도 내 유일한 여당 의원이셨습니다. 근데 그런 지위나 입지가 지금 사라진 거 아닌가요? 그런 우려나 그 달라진 부분, 표심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여당이지만 여당의 능력은 끝났습니다. 예. 탄핵 정국에서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예. 오히려 지금 제가 나와서 호남에 저희가 지역구에 저 하나, 보수는 저 하나인데 예. 결국 전남 광주를 이렇게 끌어안고 전주에서 이번 창당대회가 아마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예. 다시 얘기하면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중심은 광주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수당은 전주가 제가 지역구를 한 명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 그러한 중심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전목목을 더 찾아내는데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저는 예. 이렇게 확신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의원님, 그 국민의당 중심은 광주 전남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광주 전남에 국민의당 그 중심이 야당은 있습니까? 5.18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5.18이 없죠. 있고요. 예. 사실은 호남 민심이 개혁적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역사가 있습니다. 전라도의 역사가 있는 거고 전라도의 역사는 1894년 갑오 농민 혁명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저항과 소위 일제 수탈에 대한 민족 정신 이런 부분들이 면면이 살아있는 호남의 중심은 꼭 5.18이 우선 가까운 우리 지역 광주에서 5.18을 어떤 성지다 그래 일반적으로 5.18을 가는데 사실 뭐 갑오 농민혁명이 나는 그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뭐 역사적인 이야기로 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만 그 일반적으로 뭐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당의 본거지가 광주 전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빨리 않았으면 뺏어오십시오.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 자존감을 왜 버립니까?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 민주당은요, 지금 본류는 경기도와 서울이 됐고요. 하여튼 우리 개혁신당이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정치를 지금 3선째 하고 있는데 예.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서고 국민의 삶을 보살피려고 하면 저는 정말 건전한 보수 또 합리적인 진보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정치 지형을 보면 새누리당이 보수를 자칭했지만 보수가 아니에요. 이건 아니 꼴통에 가 있는 정도의 극우가 가 있는 거고 또 야당도 사실은 예. 이 합리적 진보에서 더 좌측으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치를 이룩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이 보수 쪽에 책임이 많다고 저는 보는데 이번에 개혁정당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가치를 가진 진짜 합리적인 보수의 정당이 되어야지. 근데 나와서 지금 하시는 걸 보면 뭐 반기문을 누가 영입할 것이냐, 개혁과 연계시켜서 우리가 정권을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이냐 이거에 매몰리다 보면 정말 가치 중심의 이 정당 구조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수 세력들이 두 번의 정권에 갇혀서 실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권을 가져야겠다는 것에 허락하지 마시고 진정한 보수를 정립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이 건전한 보수를 위해서나 더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하는 충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임성리 교수님, 예, 개혁보수신당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능성보다 성공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진정한 보수가 있었을 때 진정한 개혁도 있는 법이거든요. 근데 그 아쉬운 점은 이제 개혁 보수 신당 이름을 가지고도 지금 당 내에서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개혁의 방점을 둘 건가 보수의 방점을 둘 건가 이것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기존의 극우적인 보수와 새로운 보수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러니까 진정한 보수의 내용이 무언가에 대한 그런 제시가 전혀 지금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보수가 탄생하려면 기존 극우적 보수와 과감하게 단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한일 위안부 협정이라든가 예를 들면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국정교과서 문제 이런 기존의 지금 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대단히 좋지 않은 이런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던 여러 가지 장치들을 어떻게
되돌릴 건가에 대한 분명한 이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 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만 대선 국면에서 독자적인 대선 후보를 낼 수 있는지, 낼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렇지 않다면 또 타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은 열어두고 계신지 그런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정당을 만드는 그 뒤에 예. 우리 김무성 대표가 출마를 포기하고 예. 그걸 만들겠다고 자기를 다 내려놨어요. 예. 내려놓으면서 한 얘기가 친문, 친박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3지대로 빅텐트를 한번 만들어보자.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 안에는 우리의 대권 주자도 4명이나 있습니다. 예. 유승민, 원희룡, 예. 또 남경필, 예. 또 한 분이 뭐냐면 오세훈. 예.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또 외부의 반기문 예. 분도 그분을 모셔온다는 게 아니고 그분도 당연히 여기 와서 경선을 통해 가지고 예. 완전히 심지어는 이제 손학규 그 외에 김종인까지도 예. 올 수 있다면 한번 열어보자. 예. 그 우리의 정강 정책을 제대로만 만든다고 하면 그러한 극좌 극우를 벗어난 이 보수 그 중도 예. 세력들을 모아서 예. 뭐 멋진 작품을 만들어보자 하는 예.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저도 되고요.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오셔서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영입에 대한 의지를 상당히 피력하고 가셨습니다. 방금 정 의원님도 개혁보수신당에서 반기문 총장 영입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의당은 반 총장 영입하는 겁니까? 별로 반기문 총장이 경쟁력 있는 후보로 보이는데 저는 정치권의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거품이 많이 빠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야기하는 큰 떡이 별로 아니어 보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의 문제이죠. 지금 반기문 총장께서 어떤 정책 비전이나 국가 운영의 어떤 철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체 발언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의 어떤 과거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해 볼 수밖에 없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몇 가지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보였던 측면들도 많이 있고 우선 충청권에서는 충청 대망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박지원 전 대표나 주승용 원내대표 같은 경우 예전에 처음으로 정권 교체를 이뤘던 DJP 연합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국민의당 당론은 아닙니다. 하여튼 몇 분들이 지도자급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맞는 후보들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죠. 아까 정우천 의원께서 여러 후보들을 거론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위 개혁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새누리당하고 이렇게 나오셨지만 그동안에 사실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한 축을 담당하셨던 분들이에요. 다 최순실을 몰랐다고 하지만은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고 그것이 행정부의 고위 관료를 통해서 다 연결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실제 국정농단의 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사회 보수나 소위 아까 이야기하는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가 거기서부터 정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가 바로 서야 된다. 저는 절대 임 교수님 생각에 일치합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우리 사회의 올바른 보수가 중심이 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친박이나 친노 패권주의와 관련된 지금 친박 패권주의는 거의 패족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거의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하고 거의 이게 볼상사나운 싸움을 하고 있고 거의 패족 상태에 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친문 패권 이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현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패권이 왜 나쁘냐? 하여튼 개파 정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선 라인을 통해서 가고 시스템이한 정치가 아니고 일부 비선 라인에 의해서 국정농단이 됐던 박근혜와 같은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패권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와 같은 사례들은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민주정책연구원에서 개헌과 관련돼서 발언한 것, 이것도 거의 패권주의 정치의 한 모습들, 단면들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의 입장은 패권 세력에 함몰되지 않은, 배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혁보수 입장도 처절한 자기 반성으로부터 출발해서 개혁보수가 올바로 선다,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제3지대의 개혁적인 국민의 요구를 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지,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아까 뭐 물어보셨으니까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당론은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살아오셨던 것들에 비하면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이분 있겠습니다. 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쪽이 똑같이 논리적으로 친문, 친박을 제외한 이제 패권주의로 매도를 하고요. 나머지 제3지대론을 거론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지대론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말하면 친문, 친박을 제외한 뭐 중간지대 사람들이 모인다. 뭐 말은 사실은 좋아 보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민주당이 친문 패권주의에 쌓여 있는 거고, 이게 친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제3지대에 합류를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데, 현실적인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사실은 지금 개혁신당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입장도 사실은 본인들이 굉장히 사실은 공고한 저지에 처해 가고 있는 겁니다. 정치공학적 선택을 계속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진정성이 없구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고립되니까 이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제3지대론이 대두되고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 민주당이 뭐 친노가 일부 있는 건 맞지만 완전 패권주의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촛불 민심에 드러나는 국민들이 이제는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집권이 필요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형태는 저는 절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정치공학적 논리가 아니란 가치 중심의 어떤 그 정당 구조, 또 정계 개편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력과 세력으로 하는 그런 식의 정계 개편이나 이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반기문 총장 이야기 와중에 정치권 빅뱅 이야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3지대론. 임 교수님, 그 반기문 총장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현실적으로 강력한 그 대선 주자임에도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호남 지역, 전북 지역에서 최근 되고 있는 여론조사 보면 그다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현상을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될지요. 또 하나 조금 더 여쭤본다면, 반기문 총장으로의 그 후보 단일화 내지는 대선이 정권 교체인가, 이런 논의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그 반기문 전 총장 뭐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이시겠죠. 네. 그런데 그분이 한국 대선에 하나 이 대선의 판을 이렇게 크게 흔들어 놓을 만큼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정치적 현실이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촛불 민주주의의 본질 중에 또 하나는 사실은 그동안 무너졌던 정당 민주주의가, 정당 정치가 복원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국민과 시민이 그동안 분리되어 있던 현상을 시민과 국민이 같이 하나의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정치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 움직이는 건 좀 다르게 작동하지 않는가. 지금 아까 새누리당도 개혁보수신당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개혁보수신당에서도 반기문 전 총장을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도 다행히 우리 김광수 의원께서는 이런 견지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국민의당의 중심 역학을 쥐고 있는 당 지도부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은 호남에서는 대단히 지지율이 낮습니다. 11.3%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차기 대선의 정권 교체 방식을 어떻게 할 건가,
야권 연대나 저는 후보 단일화는 옳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연합 정치적 연합을 해야지 단순히 누구 하나 양보고 이런 방식의 단일화는 옳지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야권 연대를 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게 29.7%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제3지대 형성 한 18%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을 해야 된다. 그게 14.8%, 국민의당이 12.9%. 이게 뭐냐면은 야권 연대를 민주당으로 갈 건가, 민주당 중심의 야권 연대가 될 건가, 국민의당 중심의 야권 연대가 될 건가. 그 측면에서 여론조사를 다시 계산을 해보면 42.6%에서 4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5%에 육박하는 민심이 사실 야권이 연대함으로써 이 정권 교체를 해주길 바라는. 그러니까 사실 정권 교체가 가장 중심에 있는 거죠. 그 정권 교체 중심 내용에는 아직도 호남 정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호남의 개혁성 양면, 그걸 통해서 기존에 이 아까 이제 새로운 보수가 등장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직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좀 더 개혁적인 그런 정책이 좀 펼쳐졌으면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에서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도 호남에서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도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 호남에서는 크게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이것은 이제 역으로 뒤집어 가지고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호남에서 한 자릿수로 크게 급락한 현상이 촛불 민심하고 맞물면서 지금 국민의당에서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을 영입하는 이런 제3지대에 끼어드는 이런 논의들, 이런 부분들을 보고 될 때 과연 제3지대를 형성을 하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정권 교체를 하는 그 중심에 반기문 전 총장이 있는 방식이 이게 정권 교체인가, 이 민심하고 이게 맞는 건가? 제가 이제 방금 호남만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호남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도 전체적으로 84%에 달하는 국민이 정권 교체를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정권 교체가 과연 반기문 전 총장인가? 그건 분명하게 한번 정치권이 다시 깊이 들여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대선의 가장 중심 요소는 변수는 촛불 민심이다. 이것을 정치권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아직도 그걸 제대로 읽으려는 노력을 좀 정치적 공학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당도 사실은 지금 대선 전국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당 후보의 지지율이 그만큼 이렇게 확산 효과를 못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뭐 반사 이익이다 하고 이게 규정식 좀 뭐 합니다만 민주당 자체의 정통 야성을 이 민심이 바라는 그런 정치적 민주주의 정통 야성을 회복하는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된다는 민심이 놓여 있다는 것도 같이 읽음으로써 전체 정당이 좀 민심의 본질에 좀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정 의원님 말씀하신 말씀 좀.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면요. 지금 반기문 총장이 그렇게 대권에 도전한다는 말이 없었을 때도 지지율이 1등이었거든요. 제일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낡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실증.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나게 경제 위기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거에 좀 총체적인 위기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10년간의 세계 경영을 하고 우리는 이제 세계 속에 정치 외교 모든 부분이 특히 경제 부분은 무역 의존도가 90%까지 외국 의존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반기문 총장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정권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런 빅뱅에 나오는 현상에서 그 좋은 자산이 와서 서로 경쟁하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작업 이러한 등등도 과거의 패권주의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를 제대로 한번 굴려볼 수 있는 좋은 자산이 되지 않겠는가 보고요. 저희 이제 개혁보수신당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러한 걸 확실하게 정강정책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이 매력적으로 와서 우리하고 조율하지. 저희가 먼저 러브콜을 해서 먼저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서로 완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구축을 한번 해보자. 예. 설령 저희는 정권을 내놓을지라도 정권을 못 잡을지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거여서 제가 초선이지만 3, 4선 우회 지금 뭐 AI 대책위원장도 맡고 이번에 보면 제가 중립에 서는 게 뭐냐면요. 이제는 좀 격차 해소, 선수 파괴까지 실천적으로 한번 보여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는 적도 있습니다. 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꾸 뭐 친박 패권주의, 친노 패권주의 얘기를 자꾸 하시면서 본인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개혁보수신당도 박근혜 정부 탄생이나 이명박 정부 탄생에 기여했고 같은 한솥밥을 먹으면서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이에요. 정책 이견과 달라져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는 아무런 때가 묻지 않은 건전한 세력처럼 포장하는 건 옳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반기문에 대한 신기루 자기 자체의 정당의 경쟁력 후보가 없으니까 누구를 데려다가 대립 사이에 데려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반기문 효과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반기문 주장은 사실은 저는 한 방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오시면 지금 신기를 수 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박근혜 정부와의 연관성이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고 지금까지 평생을 양지로만 살아오셨고 네. 또 박연차 금품수설들이 되기 때문에 현실 정치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하면 저는 한 방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한 방에 갈 수 있는 분들을 서로 어느 정당에선가 서로 모셔오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대표, 전 대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춘석 의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세론, 대세라고 보십니까? 뭐 대세론인 건 맞습니까? 예. 저는 지금 100m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한 20m 지점에 지금 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지율도 상당히 유의미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의 변동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가 상당 부분 올라가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 속해 있는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도 올라갑니다. 지금 1등에서 6등까지를 따지면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에 관련된 분이 4분을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 또 그 대선 후보들이 훌륭하기보다는 이번 촛불 민심에 대변되는 것이 기득권 세력에서 벗어나달라. 반드시 정권교체 이뤄달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개혁신당 나오셨지만 개혁신당으로 가는 거 반기문 총장 돌아오신다고 해서 거기 정당을 만드는 거 우리 국민들이 이게 정권교체라고 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권교체에 가장 적합한 신당이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고 그중에서도 또 적폐해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누가 적임자가 담당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래도 가장 검증 절차를 많이 거친 문재인 대표이지 않겠냐 하는 그런 편승 효과가 저는 일정 부분 작동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높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 앞으로 그러한 국민적 요구를 어떻게 담아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이라든가 대선 주자들이 이런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들을 제시해야만이 그 높은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우리 소속된 후보들이 지금까지 노력보다는 더 많은 노력들을 저는 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세라고 볼 수는 없죠. 일단 뭐 이춘석 의원님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40%를 육박하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도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20% 초중반대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당 지지율을 못 따라가는 거죠.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에 실패하셨죠. 근데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능력이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일정한 의심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촛불 국면에서도 이전에 사드 문제 터졌을 때도 계속 전략적 모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뒷전으로 밀려 있었어요. 예. 촛불 국면에서도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먼저 박근혜 퇴진 서명운동하고 이렇게 나갔을 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앞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의 지지율 관리 부분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저는 광장의 민심들을 안고 갔던 것은 이재명 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동반 상승해서 올리는 효과를 가져왔고 그것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로 가지는 못했던 예. 측면이 있죠. 호남에서도 똑같습니다. 호남 지금 호남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봐도 지금 문재인 후보가 한 26%,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이 한 1%, 2% 되나요? 뭐 이런 정도인데, 하여튼 두 분의 그 합계를 다 합쳐도 40%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대세로는 아니고 어쨌든 국민의 광장의 민심들은 이번에는 하여튼 우리 사회에 대개혁을 해야 되고 그 개혁의 한 수단으로 정권 교체는 필연적으로 역사의 대세인데 그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주자가 누구냐 이게 지금 뚜렷하게 나서는 사람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일단 문재인 쪽으로 문재인 후보 쪽으로 모여들고 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지 대안만 또 나온다라고 아직은 대부분 한 50, 60% 분들이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한 2월, 3월, 4월이 좀 격동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이 1등 하니까 예. 정말 우리 전라북도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분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 과거에 검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아까 검증 얘기 나왔는데 그 참여정부 비서실장 때 호남 인사를 철저히 배제한 예. 그 내용들이 사실은 제대로 검증이 안 됐어요. 예. 근데 호남 인사를 얼마나 배려할 것인가 지금 모르거든요. 예. 또 호남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 정기 은퇴하겠다. 예. 총선 때 얘기했어요. 예. 뒤에 말꼬리를 쫙 돌립니다. 탄핵 기각 혁명밖에 없다. 변호사 출신이 초헌법적인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를 할 때는 대통령이 될 만한 분이라면 국민에게 신뢰, 진정성을 꼭 줘야 된다고 보는데 자기 대통령 좀 병에 걸린 것처럼 다시 얘기하면 뭐 박 대통령 결단 내리면 뭐 명예퇴진할수록 돕겠다. 예. 자기가 대통령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등등의 표현을 이제는 대통령 되시고 싶으시면 좀 더 진정성 있게 신뢰성 있게 워딩을 하고 표현을 해 주셔야 된다. 예. 저는 생각할 때 그분이 대통령 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려고 하면 좀 더 호남 지역에 대한 과거에 못한 거를 이제는 좀 제대로 하겠다는 거를 와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서 그거를 우리 이춘석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서 예. 되게끔 좀 하십시오. 예.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사실은 전체 맥락의 전후를 다 고려해야 하는데 그 중에 일부분만 잘라내면 네. 다 이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발언으로 남지만 그 전체 맥락을 따져보면 상당 부분은 그 문재인 대표가 말씀하신 부분과 왜곡돼서 사실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나간다는 거죠. 사실 예. 촛불 민심에 드러난 탄핵 정국도 혁명의 발언이라는 것이 그냥 혁명의 발언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헌재가 이런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결정이 나왔을 때는 어떤 거냐. 일종의 혁명이라는 발언을 썼지만 우리 국민들이 저항권 형태로서 뭔가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건데 이것을 뭐 마치 혁명을 선동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예. 옳지 못하고요. 그 상당 부분 진해 비서실장이라든가 이 호남 올대론에 대해서는 과장된 부분이 있고 지금은 우리 호남을 방문해서 전라북도를 방문해서 저도 어제 한 2시간 정도 독대를 해서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예. 호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배려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 검토 작업과 대안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다음번 대통령 가능성이 가장 높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실리적 측면도 고려할 단계지 무조건 누구는 안 된다라고 해서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 교수님, 그 대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 전북, 호남에 지금 대권 주자가 유력 대권 주자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10년 이상, 뭐 20년 가까이 이렇게 호남의 대선 주자가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이나 안타까움도 좀 있는 것 같고, 대안으로 그래서 정치권이긴 합니다만 뭐 연정론, 연합론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네, 가슴 아픈 일이죠. 호남의 대권 주자를 저희들이 논할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인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으로 보면은 그만큼 어떤 시대의 변화의 시대 정신에 호남의 정치인들이 좀 주도적으로 좀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데 약간 실망을 많이 줬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과거에 뭐 열린 우리당 시절에 전략도 의원들이 중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런 상처들이 아직까지도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전북의 정치적 이제 특히 이제 제1당이 지금 국민의당입니다만은 국민의당 내에서도 전북의 정치인들의 위상이 굉장히 약화되고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는 그럴 때일수록 또 민심의 본류를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주장하는 전공법으로 나갔을 때 민심을 다시 회복하고 전국적 지지를 받는 그런 정치적 리더가 호남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뉴 DJP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건 대단히 정치공학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국민들의 대다수 특히 호남의 민심은 중심에는 저는 지금도 이 정권 교체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석을 여당의 총선 때 호남 민심이 배려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의미와 또 다른 호남의 정당을 다당제로 만든 의미는 두 개의 정당이 정말 힘을 가져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그 힘을 토대로 다시 정권 교체의 건강한 내용을 만들어냈으면 이런 게 이제 강하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에서 정말 호남의 정치적인 한국 정치에 뭐 리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호남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인 한국 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중심을 잡고 미래를 열어줬던 호남의 이런 정신들을 정치권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을 해야만 되는 또 지금 같은 상황은 더더욱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런 부분들을 그런 호남의 시대적 가치를 진정 정치권에서 잘 정책적으로 구체화시키고 반영을 시키는 주장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이 다음 대선 국면에서도 하나의 연립 저는 이제 정책적인 연립의 형태로 뭐 우리가 이제 내각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연정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게 올바른지 않은가. 그 속에 호남의 중심적인 내용도 담겨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정치공학적인 연대가 아닌 거죠. 내용적인 연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개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승자 독식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의 호남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요원합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도 안철수, 문재인, 박원순 부산 분들이죠. 그다음에 이재명, 김부겸, 뭐 유승민 다 대구 경북 분들이죠. 뭐 반기문 거론되는 뭐 충청 대망론 호남에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호남 정치인들이 뭐 잘못해서 그랬다 이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호남 인구가 대폭 감소하면서 호남이 대통령 후보로 나들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 자체가 없어져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호남 출신 대통령 후보를 내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것이 현실이에요. 그것을 실현했던 것이 이제 소위 JP와 연합을 통해서 처음으로 전국원 교체를 이뤘던 DJ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뉴 DJP 연합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임 교수님하고 동의합니다. 정치공학적으로 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근본적으로 개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몫을 이 제왕적이고 이런 승자 독식 구조의 대통령제를 어떻게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의회 권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권력 분점 형태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에 호남의 정치적 몫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개헌 문제를 처음부터 들고 나왔었어요. 개헌 문제가 이게 대선 이전에 가능하든지 이후에 가능하든지 뭐 시기 문제를 불문하고
우리 사회 광장에서도 터져나오는 목소리를 담을 그릇은 개헌이다. 그게 정치개혁, 뭐 재벌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런 모든 제도적인 부분들을 완비해 가는 것들이 그 헌법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마련해 가는 건데 왜 개헌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은 개헌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공학적이다 이렇게 처음에 비판했어요. 문재인 대표 다시 이야기하는데 개헌 이야기했을 때 문재인 대표는 개헌이 마치 대선 국면을 흐트러뜨리려는 반동적인 사람들의 목소리인 것처럼 매도해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이 상했죠. 국민의당은 사실은 11월 23일 날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헌이 지금에 와서는 개헌이 거의 한 80% 이상 국민들의 지지 여론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아까 문재인 대표 계속 뒤따라간다고 그러면 또 뒤따라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관련해서 투표하면서 같이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엊그저께 경남도에서 발언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철수 대표가 거의 한 달도 전에 발언한 내용을 똑같이 반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 저렇게 숨거릴까? 왜 저렇게 중요한 국가적인 의제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자기의 뭐 득표력이나 자기가 좀 뭐 표정 관리하고 표 관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좀 제기하고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을 왜 못 보일까?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거죠. 의구심들이. 뭐 이야기가 딴 데로 갔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호남 몫을 제대로 찾기 위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개헌을 통한 권력 분점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뭐 좀 다른 각도 얘기할게요. 과거에 대선 주자가 없는 데가 충청도였습니다. 네. 근데 충청도가 가장 발전을 했고 충청도 목을 가장 많이 차지한 곳입니다. 우리는 대권 정권 교체한다고 몰표를 줘가지고 광주 모델로 30년간 살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표를 쓰니까 그 대선 주자는 그냥 올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신경 안 쓰고 또 안 준 데는 아예 안 줄 것이다 하고 신경 안 쓰고 그래갖고 우리는 샌드위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3당 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광주 모델이 아닌 충청 모델을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해야 된다. 그 이유는 어느 대선 주자도 전라북도에 오지 않으면 표가 안 나오겠구나. 예. 여기만 자주 가면 또 신경 쓰면 표가 나오겠구나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각 대선 주자한테 우리 전북목을 찾을 수 있는 대표 공약들을 잘 신경 써서 만들어가지고 주고 이 공약 제대로 해준다면 우리가 당신한테 힘을 실어주겠다.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대선 주자 없을 때는 정말 지혜롭게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 3당 체제 이러한 체제가 왔으니까 그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 몫을 제대로 찾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전라북도의 정치력이 부재하다 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 상황 인식과 현실 인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전라북도 출신의 대권 주자가 있으시면 이건 정치력이 있는 집단이 드는 거고 대권 주자가 없다고 하면 정치력이 없는 것이냐. 만일 전라북도 출신의 단 대권 주자가 있다 하더라도 전라북도 출신의 대권 주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숙명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예전에 해방할 때 국회의원이 200명이 안 될 때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225명, 10분의 1이 넘었을 때의 위상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건 지금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256명에서 현실로 10명의 지역구 의원이 전라북도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섹터는 차지하는 거 25분의 1 정도밖에 차지하는데 이 사람들의 기대 가능성은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력한 대권 주자가 없는 입장에서 전라북도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는 저는 여기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내가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적어도 거기에서 내 정치력을 발휘해서 아까 우리 정우철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 공약을 대통령 공약으로 해서 실현하든지 아니면 인물적으로 승부를 내서 차기 정부 드러나는 데에서 자기가 주도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고 우리 정치권을 비롯해서 언론인, 뭐 도민들이 이제는 좀 방향 설정이 좀 전환이 좀 필요해서 다른 방향의 전라북도로 살 길이 무엇이냐를 고민해야 하고 저는 사실 명분을 찾는 것보다는 이제는 전라북도의 규모에 비춰봐서는 실리를 챙기는 그 실리를 확보하는 측면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 문재인 대표가 안고 있는 지금의 어떤 의심의 눈초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 부분들이 개헌에 소극적이다, 뭐 당론이 없다 이런, 그리고 또 민주당 내 대권 주자들 간에도 개헌에 대한 생각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고요. 그건 어떻게 설명해 저도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새로 구성된 개헌특위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저는 이 개헌의 문제와 예. 이 대선의 문제를 혼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헌의 문제는 개헌대로 가는 거고 이 대선의 문제는 대선에 가는 문제로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헌이라는 것, 특히 헌법이 갖고 있는 가치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지향할 지향점을 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지금 개헌 논의를 보면 정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정치 형태를 선택할 때 어느 집단이 유리하느냐, 유불리로 접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어떠한 옷을 입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정치 형태에만 매몰해서 가는 개헌은 바람직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개헌은 개헌대로 국회가 준비하고 또 이 대권은 대권대로 가야지, 이 두 개가 혼용돼가지고 정치 공학을 계산할 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보다 훨씬 더 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집단, 그걸 가장 많이 머리 굴린다고 생각하는 집단에 대해서 저는 철투를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헌 부분들에 대해서 권력구조 개편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정치권에서 다 그렇게 가요. 그럼 저는 권력구조 개편이 중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놓여 있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고, 광장의 촛불 민심의 근본적인 부분들은 대의민주주의가 광장의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국민의 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래서 이야기되는 것들에 대해서 뭐 국민 소환제라든지 또는 국민 발안제라든지 국민 투표제를 좀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더 좀 가미해서 민주주의를 완성할 것인가, 이런 문제하고, 또 한 가지 부분은 권력구조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그 개혁 입법이나 여러 가지 과제들을 실제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함께 개헌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헌은 어쨌든 70% 가깝게 국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예. 30년간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 그 헌법으로 살아왔는데 이건 안 된다,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갖고 이 어마어마한 일이 또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된다. 또 이 지역장벽을 묶어놓은 이 소선거구제, 이거 안 된다. 해서 이거를 권력구조, 그다음에 선거구제도 개편,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데, 아까 이론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이춘석 의원 말씀이. 그러나 거의 선거 때가 와야 이런 문제가 이슈가 돼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촛불 민심을 등에 업어서라도 개헌도 함께 가는 그러한 투트랙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언제 할 겁니까? 이 국민들이 70%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방향도 투트랙으로 함께 가야 돼서 지금 현재 그 개헌 특위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저는 국민들이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세 분 의견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김광수 의원님하고 이춘석 의원님 의견 많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각 당이 처한 입장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78%, 전라북도 국민도 70% 넘는 국민들이 개헌을 절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개헌은 이제 상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18대 때 하고 다른 것은 개헌에 대한 요구가 이렇게까지 높지는 않았거든요.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게 개헌 작업을 쭉 해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개헌 작업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선 전에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는 지금 여론이 약간 엇갈립니다. 지금 일부는 대선 전에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게 나오기도 하고, 일부는 이제 대선 후에 하자는 여론이 높게 나오기도 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대선 전에 정말 좋은 그런 개헌에 대한 합의가 된다면은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대선에 대한 시기를 정해놓고 반드시 그 안에 개헌을 해야 된다는 어떤 시간적 로드맵에 따라서 개헌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자칫 우리가 또 놓칠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김광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호남의 정치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이런 인구상의 구조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승자 독식 구조의 이 권력
구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개헌에 그런 것들을 담아내지 못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의원 내각제가 된다. 물론 의원 내각제가 뭐 저때는 해답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10%가 돼도 10%만큼 정확한 정치적 영향을 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제 캐스팅 보드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처럼 상하원 제도를 도입해서 상원이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역 대표체를 형성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논의를 지금 개헌 투기가 어차피 지금 발족이 됐기 때문에 진지하게 국민들의 요구를 특히 시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개헌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선이 이후에 개헌이 되더라도 정치권이 이제는 개헌을 미루거나 당선되고 나면 나 개헌 안 합니다 하는 대통령이 나오기는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논의는 계속 해 나가면서 개헌에 대한 시기는 향후 논의를 좀 지켜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선 전국에 대해서 전망하고 또 지역 정치의 파장, 향후 역할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는데요.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 듣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진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차기 대통령의 선택 기준의 절대적인 게 소통과 통합이거든요. 이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들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제 정치권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정당이 정말 이제 뭐 다음 대선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만 대선에 우리 정당의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가지고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정당의 민주주의, 내부의 민주주의, 정당 정치의 내용을 갖추는 그런 노력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운천 의원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500년 호남의 중심이 전주였습니다. 이번 새롭게 따뜻한 개혁전 보수 세력을 통합해서 새로운 당을 창당하겠습니다. 이 당은 보수개혁신당은 이제 전남 광주를 끌어안고 전주가 중심이 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우리 전북 도민의 이 아픔 이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경제의 활력을 만들어내는데 다시 한번 모든 노력을 다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예, 김광수 의원님 오늘 토론 어떠셨습니까? 예, 새 대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민주당 중심의 정권 교체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호남의 개혁적인 민심, 전북민들의 개혁적인 민심을 담은 호남 중심의 정권 교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방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정치권이 호남의 개혁적인 민심을 어떻게 담은 정권 교체를 이룰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난관은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이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남의 몫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것은 대선 국민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호남민의 화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춘석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할 제1의 원칙은 저는 촛불의 민심을 받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수행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정권 교체라는 이 연명을 실행하는 겁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민심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달성하겠습니다. 단지 정권 교체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삶을 살피고 열악한 주위에 있는 전라북도의 경제 발전도 이렇게 하는 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촛불 민심의 뜻을 잊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대선 전국을 전망해보고 또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는 정치권과 지역 민심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잘 대비하고 설계해서
새해에는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참여해주신 패널 여러분, 감사합니다.